미국의 유력 국제문제 전문 언론 포린 팔러시가 미국 의존에 지친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국산 무기 생산을 늘리고 나아가 메이저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 국군은 일본군이 남기고 간 피복류와 총기류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일본은 일본군 군복은 물론 승마용 장화, 군도, 일본의 26식 권총에 망토까지 착용해 이를 본 미군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보던 일본군 유령이라고 기절초풍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군복이 없어서 미군이 노획한 독일 국가 기장이 달린 독일군 군복도 입었고, 나중에 지급된 광목천에 검정물을 들인 군복은 온몸에 검정물이 들고 제수복이나 동학농민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피복류가 이 정도인데 무기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랬던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 수출의 메이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외신 평가의 배경과 최근 소개된 한국의 세계에서 유망한 국산 무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린 팔러시는 지금까지 한국의 무기는 대부분 미국산이었으나 한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의 위협과 백악 간의 불확실한 태도에 맞서 자국 생산 무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 무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이라는 트로이 대학의 핑크스톤 교수의 전망을 전합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매년 7%씩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는데, 이는 방위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2,400억 달러, 우리 돈 260조에 달하며 이 중 850억 달러, 약 100조는 무기 개선에 사용될 것인데,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했던 미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엄청난 비용 없이는 최신 기술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지의 미군 주둔에 대해 계속 주둔 비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맹국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쿠르드족은 국제 테러 조직 IS에 맞서 2014년 이후 미국의 동맹으로 활동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IS가 없어진 이후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자 쿠르드족을 반터키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터키가 이 소식을 듣고 쿠르드족 소탕에 나섰었지요.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은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세대의 한국외교 전문가인 제프리 로버슨 교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에서 과거의 신뢰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한국은 군사기술에서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에 비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자주국방에는 경제적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로 수출 잠재력이 큰 산업을 찾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군비 증강, 러시아, 중국 군용기의 카디드 침범 등이 빈발해지는 시점에서 방위산업은 관심 있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논평을 마칩니다. 그러면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는 우리는 무기를 수입만 하고 세계 무기 시장에서 휘둘린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나라 규모에 비하면 무기를 꽤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누적으로 5년간 무기 수입은 13위, 세계 수입량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은 12위,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글로벌 톱 10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국방비 지출 세계 9위, 생산 10위, 수출 10위, 국방과학기술 수준 9위, 세계 방위산업 100대 기업 수는 7개로 4위입니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아이템은 지상 방산 시스템입니다. 강대국들은 군사동맹 혹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전략무기를 배치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데, 이 전략무기의 핵심은 항공기와 미사일 등 유도무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국력을 소유한 소수의 국가에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무기거래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상 중심의 재래식 무기가 활발히 거래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 심지어 중국까지도 자국 방산 기업들만으로 국방 수요를 모두 해결할 수 없어서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합니다. 더불어 전세계 무기의 약 15%는 여전히 전차, 자주포, 장갑차, 대공차량, 재래식 전투기 등 지상 시스템에서 발생합니다. 아직 로키드 마틴 등과 같은 첨단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 있는 나라도 거의 없죠. 한국 방산업체들은 지상 무기 시스템을 노려야 하고,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태라는 여건 때문에 재래식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온 한국에게는 지상 무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상 무기 체계는 세계 최상위권 성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해외 수주 실적을 보여왔는데, 최근 아덱스에서 선보인 차세대 수출 기대주의 무기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는 가장 성공적인 수출품 중의 하나입니다. 최대 40km의 사거리,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와 장전 장치로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첫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 후 3분 동안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1997년 터키는 라이센스비를 내고 프로트나라는 이름으로 300대를 생산한 데 이어 2008년에는 K9 차체 120대를 총 3억 1천만 달러에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17년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무스타를 제치고
후 100대를 6억 4,600만 달러에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 도입 가능성도 큽니다. 또 같은 해 핀란드가 48대, 에스토니아가 12대의 중고 K9을, 노르웨이도 K9 자주포 24대와 K10 탄야구만차 6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집트와 호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영국 등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K9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데 K9과 K10 탄야구만차까지 세트로 60억 원대인데 반하여 경쟁하고 있는 독일산 자주포인 펜저 하우비츠 2000은 180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성능에서는 독일산 펜저 하우비츠 2000은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약 적재량 등에서 K9보다 근소하게 낮다는 평가를 듣지만 가격은 2배가 넘고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저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빠른 대응 사격에 성공한 것으로 실전 경험이 큰 관심을 끈 것이 이후 해외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 따른 유지 보수가 뛰어납니다. 펜저 하우비츠 2000은 생산량은 300대에 불과하지만 K9은 1500여 대가 배치됐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으로 부품과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에 유리합니다. 실제로 2016년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필드 테스트에서 펜저 하우비츠 2000은 참가한 2대가 모두 고장으로 중도 탈락한 반면 한 대만 참가한 K9은 너끈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국내에서 개발된 차세대 전차로 성능에 있어서 세계 유수의 전차들의 견주와 손색이 없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 즉 변속기 엔진 조합체의 국내 개발 문제로 10여 년간 논란이 있었지만 국산 엔진과 독일 변속기로 3200km 주행 시험과 좋은 시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육군의 2차 양산분 106대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K2 전차는 능동 방어 체계와 반응 장갑, 한국형 120mm 55 구경장 주포, 대전차 미사일, 로켓탄 방어용 레이더, 포탄 자동 장전 장치 등 최신 기술이 대거 집약된 전차입니다. 또 전차 한 대에 탑승하는 운용 병력이 대부분 4명인데 반해 K2 전차는 자동 탄 장착 장치로 3명의 병력만으로 운용돼 병력이 많지 않은 중동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고 특히 전차 76대 도입을 추진 중인 오만은 작년 7월 성능 평가에서 K2가 무난히 평가를 통과해 현재 수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2와 경쟁을 벌였던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주행시험 중 멈춰서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고 오만의 방위 전문 매체 전문가들도 한국의 K2 전차가 유력하다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 로템은 사막형 K2 흑표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보자마자 색상이 이국적인데요. 사막에서 열을 막는 차열 효과와 위장 효과를 위해 모래색 도장을 적용했습니다. LIG 넥스1은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및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같은 정밀 유도무기를 개발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아덱스를 통해 선보인 신제품들 중 현재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입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맹독성 거미의 이름을 딴 레드백은 검증된 K9 자주포의 파워팩과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등이 장착된 포탑,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형 전투 장갑차입니다. 레드백은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2021년 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이 중심으로 민간 합동으로 개발된 수리온의 수출용 프로토타입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기존 수리온 항공전자 체계가 미국 연방항공청이 인증한 통합형 터치스크린 방식의 시스템으로 바뀌며 아덱스에서는 각종 무기를 탑재해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KF-X는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앞으로 블록 3까지 가는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확대, 단가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LIG 넥슨은 국산 아이언맨의 기반이 될 근력 증강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방식으로 5kg 정도 무게의 기기를 OD에 착용하면 30kg에 달하는 물건도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고 유압 파워팩을 추가 장착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력 증강 로봇은 미래 보병 체계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데 향후 군수 분야뿐만 아니라 소방, 재활의료 분야, 실버 산업, 농산업 등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 위안은 81mm 박격포 2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웠는데 사격지휘를 자동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의 쌍안경을 이용해 표적을 수동으로 겨냥하던 방식을 자동 관측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첨단 소재를 이용해 기존 대비 무게를 20% 줄였다고 합니다. 또 38년 만에 기존 K1A 기관단총의 노후화에 따라 후속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모듈화가 특징입니다. 또한 K3 경기관총의 후속화기로 K15을 발표했습니다. 주야간 조준장치와 통합대, 원거리 적 밀집부대 등 지역 표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미래 개인 전투체계는 워리어 플랫폼과 연동할 수도 있고 총열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으며 개머리판은 병사의 신체 조건에 따라 길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 중에선 반위력 개선비가 대폭 증액됐는데 반위력 개선비 비율은 33.3%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 눈에 띄는 사실입니다. 현재 67% 수준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방기술 자립화와 이를 통한 방위산업 발전은 책임 국방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처럼 특히나 방위산업에서 핵심 소재 부품 등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겠죠. 아직 우리 방위산업이 기술 자립도가 낮아서 일부 핵심 기술과 주요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방위산업도 핵심 기술력 확보를 해나가길 응원합니다.
이번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닷새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여는데요. 이곳에서 한화그룹 주요 방산 계열사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첨단화, 지능화, 무인화 무기와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그중 미래형 장갑차인 레드백 실물이 최초 공개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레드백 장갑차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K9 자주포의 파워팩과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 등이 장착된 포탑, 최첨단 방호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형 전투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이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 육군이 추진 중인 차기 장갑차 획득 사업인 랜드 400 페이지 3의 최종 후보군에 선정되었는데요. 랜드 400 사업은 현재 호주 육군이 사용 중인 610여 대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페이지 3는 궤도형 장갑차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즉 랜드 400 페이지 3는 총 383대의 궤도형 장갑차와 17대의 지원 장갑차를 획득하는 것으로 장비 구매에만 5조 원이 투입되죠. 이 밖에 호주 국내 생산 및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8조에서 12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방산업계가 주목하는 사업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개발한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레드백이라는 이름도 호주 지역에서 서식하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검이라고 알려진 레드백 스파이더에서 따왔죠. 이렇게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최신형 장갑차이지만 그동안 호주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장비를 선정했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한국산 장갑차는 인지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군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레드백이 그만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한편 한국과 만만치 않게 경쟁하는 또 다른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업체 라인메탈 디펜스가 만든 링스입니다. 참고로 라인메탈 디펜스는 독일을 대표하는 방산업체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미 이 업체는 호주 육군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승리하여 복설하는 차륜형 장갑차 210여 대를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호주 전역의 생산 및 후속 군수 지원과 광범 위한 공급망을 구축 중이죠. 일단 이 업체가 만든 장갑차인 링스에 대한 스펙을 보면 750마력의 엔진과 시속 65km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고 6명의 기계와 보병을 탑승시킬 수 있으며 30mm와 35mm 기관포 두 종류와 2연장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경쟁업체에 한화 디펜스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화 디펜스는 호주 포탑 제조사인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사와 팀 한화를 구성해 사업에 참가 중이며 올해 1월 호주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현지 전문 인력 채용 등 사업 수주를 위해 대대적인 현지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빅토리아 주정부와 협력해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으로 호주군의 최대 관심사인 자주 국방에 부합하는 현지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죠. 만약 레드백이 최종 선정되면 5조 원 규모의 장갑차 400대 수출은 물론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차세대 궤도 장갑차 사업은 아직 선두주자가 없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로 호주군이 요구한 강화된 방호 성능과 주행 성능 등을 만족한 만큼 레드백은 동남아를 넘어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바나바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한국산 무기체계가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를 수출하려면 국방 분야의 전반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한국과 필리핀과의 국방 분야의 교류는 역사가 깊습니다. 1949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필리핀은 6.25 전쟁의 연합군으로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파병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죠. 또한 한국이 필리핀에게 꾸준히 무기 공여를 한 것도 국방 교류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즉 한국군이 사용하던 무기들 중에 신형이 나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형이 되는 무기들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국가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 공군이 F-16 전투기를 도입한 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제공호를 공여받았습니다. 이는 해군 무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던 초계 함인 충주함을 필리핀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액수인 100달러에 제공했습니다. 필리핀은 충주함의 한 명을 폴라도 야부로 바꿔서 자국의 인근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죠. 이렇게 한국이 필리핀에게 무기를 공유한 후 한국 공군과 해군은 필리핀에 정비 요원을 파견해 잘 운영되는지 지원까지 해주었고 결국 필리핀은 한국의 무기 체계에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필리핀은 한국 기업이 제작한 FA-50 경공격기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육군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수송 헬기인 수리온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리온의 파승형 제품인 마린온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출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 체계의 관심을 끊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필리핀 해군은 호위함 2척을 160억 필리핀 페소, 한화로 약 3,700억 원에 건조하는 계약을 현대중공업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호위함을 다 건조하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식을 가졌는데요. 길이 107m, 폭 14m 규모의 다목적 전투함으로 최대 속력 약 46km/h이며 항속거리가 8,300km 이상이어서 장기간 원의 경비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정의 모든 센서와 무기를 통합해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표적을 처리하는 데 최적의 무기를 선택하는 한화 시스템의 전투관리체계가 탑재됩니다. 이 전투관리체계는 공중과 수상, 수중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죠. 이 함정은 내년 9월 필리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편 진수식에 이어 현대중공업 사장과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후속 사업인 필리핀 초기함 신조 사업과 관련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 앞으로 추가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졌습니다. 바나바튜브